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일단은 1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학교 다닐 때 빼고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25년 하면서. 그 남은 강의를 들으니까 배울 거 없다. 지금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처음에 안 들었는데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남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소리 한다. 이게 아마 내용이 2달마다 진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1년 내에. 그 지겹도록 똑같은 내용을 들어야 그래야 합격한다고요. 신선하고 충격적 내용이 아니라 내나 들었던 내용 또 듣고 해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심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법령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거의 뭐 70% 이상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법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보다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세법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보다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지적법의 경우에는 지적청량기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51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법조문이 51개 조문. 그 다음에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 다 합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돼요. 이 118개 조문에서 시험에 118개 지문 이상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법조문 하나하나 다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해하라고 하면 좋은데 법조문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조문이니까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라는 건 원래대로 하면 어원은 이게 삼수자, 물수자, 갈 것자잖아요.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나 법이 꼭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커서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법은 무조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법이라는 거는 우리 국회에 보면 여야가 투쟁하고 싸우고 하다가 투쟁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일 수 있죠. 꼭 법이 무조건 선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법조문에 있으면 악법도 법이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시험에 법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게 진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특히 법조문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여기에서 약 70%, 28문제 정도가 4, 7은 28, 28문제 정도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러분들이 꼭 지금 휴대폰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그냥 국가법령정보라고 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에서 치면은 국가법령정보 치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대한민국 법령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라고만 치면 되죠. 그럼 부동산거래 신고법이라고 치면은 이게 줄여서 부동산거래 신고법이라고 돼 있고요. 정식 명칭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칭 줄이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에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 10회 때는 공인중개사 법전이 있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법조문집을. 근데 지금은 팔지 않아요. 왜?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 하면은 어플 있고 휴대폰으로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이거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그게 휴대폰 화면하고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글자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플 다운받으면 딱 휴대폰 그 액정 크기에 맞게 글자가 나와요. 보기가 아주 좋다고요. 그래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수시로 법조문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컴퓨터로 하면, 이게 지금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면 이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화면 검색이라고 있고요. 화면 검색. 화면 검색이라는 게 있고, 휴대폰의 경우에는, 휴대폰 어플인 경우에는 이 휴대폰 오른쪽 밑에 여기에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돋보기가 찾기거든요. 키워드 검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 검색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면, 아니면 공인이라고만 쳐도 되겠죠. 공인중개사라고 치면 공인중개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법조문이 노랗게 색칠이 돼가지고 다 뜹니다. 몇 조인지 몰라도, 예를 들면 민법에 통정의표시 이렇게 하면 통정이라고 치면은 통정이라는 말을 글자가 들어가 있는 법조문이 다 뜬다고요. 노랗게 색칠이 돼가지고. 그래서 몇 조 있는지 몰라도 다 찾을 수 있죠. 그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공법도 일일이 법조문 다 찾아서 봤습니다. 직접. 교과서는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4월, 5월 달에 개정된 거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 법조문은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는 최신 개정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자주 검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은 왼쪽 밑에 보면 이게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고, 어플에는,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버전에서는 화면 검색이라고 오른쪽 위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시군구에 신고관청에.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 특례라는 거는 뭡니까? 특별히 예외죠. 특별히 예외. 그럼 외국인들한테 예외를 둔다는 거는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를 둘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려고 이런 특례, 특별한 예외를 둘까요? 규제하려고. 즉 외국인들이 제주도 땅 다 사가지고 가는지, 울릉도 땅 다 사가지고 가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특별히 신고해야 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 특례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또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최소한 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김포에. 김포 한강 2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랫 모양으로 완전히 그 떨어져 있던 곳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하면서 바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신도시 예정지역.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라는 거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수요성이 없으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제도입니다. 그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도 다 내야 되고요. 돈도 어디서 났는지 다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거주할 건지 뭐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걸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최소한 2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33회 때 9문제 출제되고요. 32회 때 8문제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하면 88%입니다. 여기 시험 출제되는 게. 여기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고득점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법조문이니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개실무라는 게 있는데, 실무라는 거는, 실무가 뭐가 실무냐 하면, 중개실무는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매수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 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하면 예, 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소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그 중개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구두로 하는데요. 손님이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 좀 팔려고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냅니다. 은행이나 법무사가 준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럼 중개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걸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그걸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실무란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일반적으로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법조문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법이잖아요. 법. 다 규정 있는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옛날에는 법조문에 없는 거, 지금 학개론만, 우리 유일하게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만 법조문에 없는 거죠. 부동산 학개론처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미래가치 계산하는 것도 출제됐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 그런 것도 중개 학개론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땅값이 5천만 원인데 1년에 10%씩 오르면 2년 후에 이 땅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실무에. 그럼 미래가치 계산하는 게 학개론이 있는데 학개론 몰라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년에 10%씩 오르면 5천만 원에 1년에 10% 올랐으면 1년 후에는 얼마? 5,500이죠? 그러면 또 5,500에 또 10% 오르면 얼마 올랐어요? 550만 원 올랐기 때문에 2년 지나면 6,0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답이었어요. 학개론 공식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산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거의 안 나온다. 법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나온다. 실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출제위원들이 작년에 공인중개사법 두 문제의 이의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 2년간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출제위원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인력풀이를 계속 출제위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출제위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다고요. 그 2년간 못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이 신청 제가 볼 때는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뭐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 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섭섭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작년에는 제가 이 신청 4문제 하라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2문제가 인용이 됐어요. 어거지로 수험생 입장에서 가능성이 없는 거라도 일단 최대한 잡아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거의 없어요. 한 문제 정도 약간은 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신청을 인용할 만큼은 출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다시 출제에 못 들어가니까 출제위원들은 출제위원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주로 대학 교수님들인데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교수님들 많이 들어가는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수 월급 받고 또 학교에 그 출장 간다고 보고서 올리면 출장비까지 받아요. 학교에서는. 월급에다 출장비까지 받고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또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요. 하루에 30만 원 넘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약 2주 정도 합숙을 해요. 2주 정도 들어가가지고 시험 출제하고 만약 1차 출제 교수님들은 1차 시험 시작하고 나면 나올 수 있어요. 합숙에 못 나와요. 2차 출제위원들은 2차 시험 시작하고 나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통 한 12주 정도 합숙을 합니다. 미리 출제 안 해놓는다고요. 미리 출제해 놓으면 보안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그 문제를 유출되면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 시험이 유출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구속되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구속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 실무라는 게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중개실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반드시 나오는 게 한 문제 한 문제 여기 4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 중개실무가 거의 5문제에서 뭐 7, 8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합해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오래된 묘들, 산에 묘 있는 거 20년 넘은 묘들은 땅을 매수인이 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묘 이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중개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 묘 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물어보고 그냥 중개했다가는 중개사고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예를 들면 골프장 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당연히 묘 이장할 줄 알았고 매도인은 내가 언제 이장한다고 했냐 이러면 법적으로는 이장 안 해도 된다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개업공개사는 꼭 그래서 특약으로 특약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약속하는 게 특약이죠.
특약으로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중개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 옛날에 사망하신 분들은 오래된 묘는 이장 안 해도 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대표적인 게 30년만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60년밖에 매장이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을 하는데 농지법은 공법에서도 2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공법 선생님들도 이거 농지법은 포기하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맨 뒤에 있으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법은 처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다 열심히 수험생들이 하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어렵게 내고 농지법은 맨 뒤에 있으니까 아무도 이거 공부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낸다고요. 2문제지만. 그래서 오히려 농지법 중개 실무에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농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공부했다고 해서 했다고 소문은 내놓고 옆에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창피하죠. 그래서 농지법 중요합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임야 같은 거는 산에 가서 나무 안 심어도 그냥 산 사가지고 나눌 수 있죠. 임야는. 근데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그게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면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줄여놨어요. 법 줄이면. 즉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1995년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생겼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돼가지고 옛날에는 천사가 해가지고 무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은 실명으로 보내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도 실명으로, 부동산도 실명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할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상 뭘까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임대차가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임대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해보니까 빅데이터를 작성해보니까 몇 년 동안 한 걸 보니까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중개를 했더라고요. 10건을 다 아파트 매매만 중개했다면 돈 벌겠죠? 근데 실제로는 10건 하면 거의 한 7건 정도는 월세 중개,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원룸 같은 거 해봐야 법정 보수로 따지면 1, 2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럼 10건 해봐야 뭐 한 1, 2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지금 집값은 한 5년 동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올른 게 100% 넘게 올랐어요. 한 110% 가까이 올랐어요. 2배 가까이. 5억짜리가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올란 금액이. 근데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격 떨어진 게 아직 10%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가격 뭐 폭락한 것처럼 했지만 부동산에 가서 실제 알아보면 급매물 이런 것만 있지 쉽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체감적으로 보면 10%도 안 떨어졌다고요. 그럼 5억짜리가 10억 올랐다가 지금은 10억짜리가 9억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매매는 이렇게 2배로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는데 월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세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학원 옆에 여기 지금 제가 있더라고 다가구인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월세 4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50만 원도 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보니까 창문이 밖에 보이는 데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 2만 원인가 한 45만 원 정도 하고 안 보이는데 복도 보이는 데는 한 4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밥도 준다고 돼 있더라고. 밥도. 숙식 제공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밥은 맨날 해줍니까? 물어보니까 해주는 건 아니고 쌀 있고 김치하고 제공한다더라고. 먹고 싶으면 해먹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해먹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공동으로 주방처럼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월세는 큰 차이가, 월세는 서울이든 비수도권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월세는. 근데 매매가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주택임대차가 거의 뭐 한 70% 이상 중개하는 건수 중에서 주택임대차가 거의 70%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 있고요. 매매가 최고 적습니다. 해보니까. 상가임대차. 그래서 이 법은 꼭 알아야 된다. 민법에서도 민사특별법에 요 세 개는 민법에서도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민법에서 또 분묘기지권도 출제될 수 있죠. 민법의 물권법에서. 민법의 물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두 개밖에 없죠. 부동산에 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의 시험에 나오는 게 경공매입니다. 경공매. 경매, 공매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각 여기 3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옛날에는 뉴스에 지금도 인터넷 치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렇게 많이 뉴스에 떴어요. 옛날에는. 누가 하면,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하면. 근데는 지금은 합법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변호사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업공개사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했다고요? 이건 엄청난 거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은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을 최저매 각각이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를 15억 써내가지고 낙찰받아 주더라도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본인, 우임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대리인이 피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 사기꾼들에게 대리를 맡기면 안 되겠죠. 대리인 마음대로 이걸 싸게 봐 사도 되는데 15억 써내도 되고 20억 써내도 되고 30억 써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업공개사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이라는 걸 최초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대리를. 알아서 네가 해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게 대리잖아요. 대리권을 준 거니까. 대리운전하는 것도 운전대 맡기는 거는 저기 교통사고 내가 나 죽일지도 모르면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다. 공신력을 인정한 겁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법률행위 대리, 그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도 한 문제, 경매, 공매에 대해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5문제에서 8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8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에서 70%, 실무에서 30% 내외가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시면 지금 34매를 기준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88%가 여기서 여기까지 법령하고 실무가 88%고 실무는 12%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가 뭔지 말씀드렸죠? 실무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진 게 없잖아요.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실무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모든 과목 세법을 내도 되고 실무에 등기법을 내도 됩니다. 실무는. 그래서 실무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렵습니다. 과목이. 그러나 실무가 33% 정도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밖에 출제 안 됐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과목보다도 더 적게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7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6%, 실무가 12%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실무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공고되어 있는 공고문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 비중이. 자, 그러면
이게 최근 경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절대로. 그렇지만 그 출제 경향은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요. 사례 문제가 좀 어렵죠. 가벌병정 뭐 이렇게 민법에 사례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학개론도 19문제가 박사형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도 박사형 문제가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박사형 문제는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1번에 기역, 2번에 기역, 니은, 3번에 기역, 디귿, 뭐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면 오지선다행이 되잖아요. 5문제 5번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1, 2, 3, 4, 5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정확하게 모르면 못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박사형 문제가 무려 19문제 출제됐습니다. 학개론도 19문제 나왔습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문제가 거의 제가 강의 안 하는 게 3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강의를 했냐? 다 안 했습니다. 이거 사이드에 이때까지 한 번도 34번 시험 봤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걸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걸 갖다가 강의할 수는 없죠. 틀리라고 낸 문제, 킬러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려줘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그래도 어렵진 않았던 게 3문제인데 한 문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1차 공부를 했던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교과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에도 공법이 나옵니다. 공법이. 2차 지금 중개실무에도 또 1차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차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만 하는 분들은 오히려 힘들죠. 이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출제되니까. 그 제 강의는 90% 적중을 목표로 합니다. 100%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요게 많이 나올 때는 12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5문제 출제됐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게 뭐 상중하, 이거는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느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상중하. 근데 상위 5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80점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33회 때까지 15회 추가 시험을 봐가지고 34번 시험을 봤는데 34번 시험 본 걸 토탈 해보면 틀린 것이 70%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옳은 것이 70%가 넘잖아요. 지금 70%면 28문제니까. 옳은 거 고르는 게 쉬워요? 틀린 거 고르는 게 쉬워요? 예, 오지선다행은 틀린 거 찾는 게 쉽고요. OX 문제의 경우는 또 X가 어렵습니다. 오지선다행은 옳은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29문제가 옳은 거 긍정형 지문이었기 때문에 틀린 거는 틀린 거 하나만 딱 알면 풀 수 있잖아요. 옳은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렵지만은 않는 게 원래대로 하면 지문이 몇 개 지문이 나와야 돼? 시험에 오지선다행이니까 40문제니까 4, 5, 20,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164개 지문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놨잖아요. 문제가 원래는 5개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3개 중에서 찾는 거니까 3개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지문이 164개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00개 지문이야 정상인데 그 지문은 짧으니까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찾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64개 중에 지문 중에서 이때까지 33번 이제 시험을 봤었죠. 올해 33회 시험에는 그 기출문제 지문이 140개가 나왔습니다. 85%가 이미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똑같이 1번 5개 지문이 있으면 5개 지문 똑같은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5개 지문 중에서 하나하나를 조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5%가 이미 출제됐던 지문이다. 그럼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해도 85점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제위원들
들어가신 분들 말 들어보면 2주 동안 제가 합숙한다고 했잖아요. 2주 합숙하면 일주일 동안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실제 시험 내는 건 하루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또 이게 한 사람이 40문제 내는 게 아니고요. 출제위원,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 출제했던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2모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5분이 들어갔대요. 5분이 들어가면 40문제를 내는데 5분이 어떻게 내냐면 8문제씩 냈어요. 파트별로. 뭐 경제론, 경제 파트, 예를 들면 이게 파트, 감정평가 파트 이렇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가지고 그 세부 전공을 한 교수님들 8문제씩 낸대요. 8문제씩 원래 내야 되는데 8문제 내는 게 아니고 10문제를 낸대요. 실제 출제했던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50문제죠? 50문제면 40문제 출제해야 되는데 이러면 서로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낸 것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2문제 내가 빼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교수님이 빼는 거예요. 나머지 내부 교수님들이. 그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면은 뺀다고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 특히 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34회 시험에서는 33회 때 합격했던 수험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모집합니다. 그 한 130만 원 정도 준다 하더라고.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합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이 모의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신청 있습니다 해가지고 인용되면 또 포상 주나 봐요. 그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러면 그건 뺀대. 그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 학계로는. 법이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법조문에 있으면 뭐 수험생이 무슨 말을 해도 법조문에 있으면 낼 수 있죠. 이번에 공법이 어렵게 나왔지만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게 법조문에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진 않았지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 시험에 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이런 걸 출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과목이든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70% 이상은 기출문제 내에서 나온다. 이미 나왔던 지문 중에서. 그래서 특히 어려운 과목, 내가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2차만 해가지고 시간 여유가 많은 분들은 뭐 다양한 걸 좀 풀어봐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는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법 쉽다고 했는데 나중에 충격받아요. 너 쉽다고 하더니만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연습을 하면 돼요.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이. 그 남 속이는 게 순진한 분들은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몇 번 속여보면 금방 익숙해지죠. 그래서 뭘 속이는지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특징 보면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있다.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는 휴대폰 어플도 있다고 했죠. 다운받으면 되는데 판례도 물론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판례도 검색은 가능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더 검색이 잘 되는 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요건 판례 검색입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최신 판례가 뭐 그 변호사 시험 이런 데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면 상가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판례가 다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판례가 5문제밖에 안 나왔다. 많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출제됐던 부분이 반복된다. 최소한 70% 이상. 이번 시험에는 33회에는 무려 85%가 이미 나왔던 문제 지문들이다. 그래서 응용 지문, 새로운 지문은 1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34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충분히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공부하는 방법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예를 들면 예습이 좋으냐 복습이 좋으냐 뭐가 좋아요? 그 지금 공인중개사 이 시험 강의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들어보면 대부분 복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심리학자들은 또 예습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예습이 좋은지 복습이 좋은지는 내가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해봐야 알죠? 예습도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패턴을 내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교육심리학적으로는 미리 예습해보고 수업 듣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도 이때까지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예습 복습 해본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죠? 저도 여러분한테 이론적으로야 뭐 공부 열심히 하라, 예습해라, 복습해라 말은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그럼 억지로 학원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통계를 보면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그 인터넷으로만 하는 분보다는 합격률이 높아요, 사실. 그건 왜 그렇겠어요? 학원은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있는데 인터넷으로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걸 시간 맞춰서 듣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30%가 탈락합니다. 사이버대학교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야지 누가 안 듣는다고 뭐 전화해가지고 빨리 들으라 이런 거 말 안 해주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터넷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알든 모르든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그 페이스 관리는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지금 오버 페이스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뭐 미친 듯이 11월, 12월 2달 동안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이러면 지쳐가지고 2달 하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포기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11월, 12월은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좋아요. 억지로 이거 앉아있는 거,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 이건 연습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 서서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지금 기억 남는 게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10월달 내년 10월달에 시험 보는데 지금 물을 쏟아부어도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 구멍이 더 큽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물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지금 쏟아부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기만 안 맞도록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다가 나중에 2차가 뭐 막판에 한두 달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물이 넘쳐나야 이거 합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지금은 1차 위주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이해라는 게 뭡니까? 이해가 특별히 안 되면 그냥 왜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 단순히 그냥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왜라고 물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 숫자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법에 12일, 7일 이런 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왜 7일일까? 이거는 사실 고민해봐야 답이 없어. 왜 6일도 아니고 7일일까? 8일도 아닐까?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숫자를 보면 주로 10 밑으로는 홀수가 많더라고요. 공법 같은 데도 3일, 5일, 7일 이런 거 많아요. 4일, 6일 거의 없어요. 8일도 거의 없어. 또 9일도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법조문을 제가 다 봐도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3일 없는데요. 5일 있고요. 7일 있고 그 다음에 10일 있고 11일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게 15일 이런 거 있어요. 15일. 20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20일 없고요. 30일. 그 다음에 30일 뒤로부터 이제 1월. 원래는 법정을 만들 때 60일, 90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2월, 3월, 6월, 1년, 3년, 5년, 10년 뭐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 그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숫자는. 지금 암기할 필요 없고 수업을 계속 들으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지겨워도 참아야 됩니다. 그걸 똑같이 계속 반복하더라도. 페이스 관리를 하시라. 너무 오버 페이스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페이스 관리라는 게. 또 어떤 분이 인터넷에 페이스 관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던데 요즘은 저는 옛날에 막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요즘은 국어사전 찾아볼 필요 없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 검색을 일단 해보세요. 검색하면은 대체로 뭐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면 어떤 분이 댓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답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거는
거의 틀린 답이 많아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그래도 여러 개 댓글들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검색을 해보신다고, 검색을 해보라고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자꾸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 검색해보고 모르면 또 동료들하고, 오히려 동료들이 더 쉽게, 같은 수험생들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은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조금 고민해보고 질문하시라고. 쉽게 질문해서 쉽게 답을 얻으면 또 쉽게 잊어먹어요. 어렵게 고민하다가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알게 되면 잊어먹는데도 오래 걸린다고요. 고민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틀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틀린 걸 고르라고 하면 틀린 거, 이렇게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옳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5개 지문을 읽어보면 틀린 게 4개면 그거는 볼 거 없이 옳은 걸 고르라고 한 문제가 되겠죠. 지문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알고 인간은 상대적일 뿐이에요. 지금 제 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교수님들 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지사 선택을 하면 돼요. 공부 방법은 절대적인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문제 그냥 바로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비워놨다가 나중에, 그리고 저는 바로바로 그냥 1번 하고 그냥 1번도 바로바로 마킹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떤 분은 옛날에 120문제 2차 과목 한 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해봤는데 10분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3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감독관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10분 남았다고 하니까 막 손이 들들들들 떨면서 마킹을 못하는 게, 지금 한 번에 마킹하려고 120문제를 나눴는데 10분 만에 다 해요, 안 해요? 천천히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10분 남았다니까 불안해가지고 마킹이 안 되고 손을 들들들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1999년도에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손 잡아줬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떨든 말든 이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제 하고 바로바로 체크를 해놓으면 10분 남았다고 하면 10문제 남았으면 10문제 모르면 다 찍어야 되겠죠? 요즘은 감독관들이 시험 딱 끝나면 문제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3번 말하고 가버립니다. 안 받고 더 이상. 시간 지켜야 돼. 딱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막 제출하라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OMR 카드가 찢어져 버렸어요. 서로 땡기고 안 주고 하려다가.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안 받고요. 만약 시간 지나고 나서 가서 제출하면 위에다가 시간 경과 후 제출하였음 이렇게 적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감독관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 교무실에 가면 이제 최종 책임자 있거든요. 항의하니까 그 감독관이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은 그 교실에서 응시한 사람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감독관이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 걷어갔습니까? 끝나기도 전에 걷어갔습니까? 묻더라고요. 예, 끝나고 걷어갔는데요. 하니까 자 보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켜야 된다고요. 그 시간 지키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꼭 실제 학원에 나와가지고 실제 응시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바로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그대로 찍고 비워놓지 말고, 비워놨다가 한 문제 1번, 2번, 3번 해야 되는데 3번 비워놨다가 나중에 4번에 체크해야 될 거 하나 비워놓는데 잘못 체크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풀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찍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험지에 있는 거하고 OMR 카드 마킹한 게 똑같아야 나중에 정답, 가채점을 할 수 있잖아요. 시험 보면 그날 바로 6시에 가정답을 발표하죠. 6시에 가정답 발표합니다. 근데 저도 이번 33회 공인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제가 했는데 6시 되기 전에 해설 강의 저는 다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이미 가정답 나오기도 전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여기 가정답하고 실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망신이잖아. 강사도 틀렸으니까. 근데 다행히 100% 다 맞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보면 절대로 항상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80% 이상 X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언이 있습니다. 영국 법명언에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다고요. 민법도 그래서 아까 제가 법조문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항상 민법도 보면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80% 이상은 X다. 물론 100% X는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도 맞는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X다. 그 다음에 시험 지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한 5개 정도 출제되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만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34번 시험 봐가지고. 법률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이든 뭐든 다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 그 다음에 조례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법령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은 보다 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이건 다 암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 정리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3단 비교표를 출력하면 60페이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60페이지 다 암기해봐야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것을 해도 답이 아니고 틀린 것을 해도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때까지 통계입니다. 움직임을 개시하는 순간 당신의 성공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미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성공의 발판은 마련했습니다. 그 학회 가신 분들 말하는 걸 대체로 종합해 보면 제가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오히려 가장 쉬웠다 공부가. 왜냐면 현업에 나가면 우리 부동산 해가지고 쉽게 돈 버는 것 같지만 골치 아픈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손님들은 자기들이 변심을 하면 마음이 바뀌어놓고는 다 뒤집어 씌워버린다고요. 개업공개사한테. 네가 사기꾼아, 네가 설명을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래서 그냥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가장 쉽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뭐 순수하게 공부만 생각하면 되니까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함께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